예. 저희가 지금 이제 채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 영구채예요. 영구채인데 우리나라에서 영구채가 거의 처음에 나온 게 2012년이에요. 2012년이에요, 이게. 그리고 어느 회사가 있냐? 우리 인천 여기 동구에 가보면은 두산 인프라코어라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이전의 회사는 대우중공업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한국기계공업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한국기계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었다가 그것을 대우가 인수했어요. 그래서 대우중공업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대우중공업에서 다시 두산 인프라코어로 바꾸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현대중공업에서 인수해서 현대인프라로 돼 있어요. 지금 현대인프라코어로. 그러니까 지금 그 회사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뭐 하는 회사냐? 굴삭기 만드는 회사예요. 굴삭기. 굴삭기. 그다음에 또 뭐 만드냐? 엔진 만드는 회사예요. 큰 엔진, 잠깐 조그만 우리 자동차 엔진이 아니라 굴삭기용 엔진이라든지 엔진을 만들어요. 그래서 굴삭기도 만들고 엔진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영역이 세 가지 영역인데 하나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회사가 2012년에 영구채를 발행했어요. 근데 여기서 영구채 보세요. 영구라고 하는 게서 영원히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두산 인프라코어 DIC가 발행을 했는데 이게 그럼 만기가 없어야 돼요. 영구채라고 하면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발행한 영구채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게 나오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제조업이 발행한 영구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 특히 금융기관에서도 뭐예요? 주로 KB 아니면은 하나, 신한 이런 데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번 애초에 DIC가 발행한 영구채 한번 조건 볼게요. 한번 네. 이제 첫 번째 1번. 처음에 발행했을 때 2012년에 만기가 30년으로 발행했어요. 지금 만기가 몇 년이라는 거예요. 2012년에 발행했지만 만기는 2042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영구채라고 하냐? DIC, 그러니까 채무자죠, 채무자. 채무자가 원하면 연장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 옵션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옵션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혹시 어저께 콜이라는 얘기 들었죠? 그 콜이란 글자 뒤에 옵션이란 글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콜이란 글자 뒤에 옵션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푸시라는 게 있어. 푸시라는 게 좀 더 푸시라는 것도 안에 옵션이 생략되어 있어. 이거 옵션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데 옵션이 뭐예요? 우리 자동차 사면 뭐예요? 옵션 달지 않아요? 네? 옵션 달잖아. 자동차에도 옵션 달잖아. 옵션을 많이 달면 달수록 가격이 어때요? 자동차 가격이 비싸지는 거지. 그게 상식이야. 그래서 그 옵션만 따로 만들어서 파는 데가 있어요. 자동차 업체처럼 금융기관에서. 예? 금융기관에서 옵션만 따로 만들어서 팔고 또 그거만 거래가 돼요. 시장에서. 예? 보세요. 옵션이 있는 거야. 무슨 옵션을 갖고 있냐? DIC가 원하면 연장이 가능한 옵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누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채무자, 돈 꾸는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투자하는 채권자 입장은 좋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반대로 뭘 요구할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발행금리는 그 당시에 4.5%였어요. 매년 4.5%를 주는 조건이었어. 원래 이거 되면 6개월마다 주는 거거든? 엔터 쳐보세요. 또 웃겨요. 5년 후, 그럼 5년이면 몇 년이에요? 2012년에 발행했으면 2017년이잖아. 2017년 후에는 가상금리가 5%가 되는데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럼 4.5%가 아니야. 5년 후부터는 금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5%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금리가 9.5% 된다는 것은 회사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금리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동안 정기예금을 주로 가입했냐 이거야. 어? 그럼 9.5%가 되는 거 5년 후부터는. 그럼 이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에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5년 후, 즉 2017년에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한다? 전부 다 콜옵션을 행사를 해갖고 어떻게 한다? 전부 다 자기들이 되살 거란 얘기가 숨겨져 있는 거야. 이해됐어? 네? 정신 차려야 돼.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2년 후 2% 추가해. 그럼 2019년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11.5가 된다는 거.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 감당. 이건 부도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런데 이런 조건을 제시해 줘야지, 강력한 조건을 제시해 줘야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겠어? 그 당시 두산 인프라코아가 왜 이 작업을 했겠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이 엄청 필요했어요. 결론은 돈이 필요했던 거야. 엔터 쳐보세요. 이자 지급은 연기가 가능하대. 아니, 말이 안 돼, 지금. 이자 지급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야. 단, 이자 미지급 시 배당금도 지급 금지야. 이게 뭔 소리까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따가 이제 상품 설명할 때 채권자야. 채권자가 있고 우리 재무상태표 보면은 자산 옆에 뭐하고 뭐가 있죠? 부채와 자본이 있어요. 근데 이 자산이라는 게 있잖아. 자산이 두 가지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 자산 중에서는 그 자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채권자한테 있는 게 바로 부채야. 그 다음에 주주한테 있는 게 자본이야, 이게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자 지급을 안 준다는 얘기는 채권자한테 이자를 안 주겠다는 얘기는 지금 채권자는 왜 투자해야 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살 이유가 없잖아. 그 대신에 조건을 건 거야. 그 대신에 주주들도 희생해라. 우리 채권자도 이제 안 받을 테니 주주들도 배당금을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조건을 다 옵션을 걸어놓는 거예요. 옵션 다 걸어놓는. 그러니까 주인도 너 돈 가져가지 마. 주인도 배당금 가져가지 마. 대신에 우리 채권자들도 안 가지고 갈게.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러면 만약에 2017년까지 4.5% 이자를 안 받아간다면은 나중에 그거 계산을 한 번에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도? 2017년 시점이 되면은 발행 가상금리 5% 붙어서 9.5%가 되기 직전에 붙은 이자는 한 방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채권자는? 당연하잖아. 그건 상식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이자 지급이 연기가 가능한 거지. 안 줘도 된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 채권자들은 바보지. 돈 왜 꿔줘요, 이거? 딴 데다 투자하지. 됐어요. 보세요. 5년 후에 여기 드디어 콜이 나와요. 우리가 계속 콜 했잖아. 여기가 가오를 가로치고 콜이라고 되는 거 가로치고 옵션이 생략돼 있다고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콜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그 증권 담당자가 와서 콜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안에 가로치고 옵션이 생략돼 있다는 얘기예요. 콜은 뭐다? 우리가 전화하는 거잖아요. 전화하는 거잖아. 전화하는 게 콜이잖아. 콜 하면 뭐예요? 내가 뭐 갖고 오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5년 후에, 즉 2017년에 콜 옵션을 행사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조건이 바로 뭐예요? 3번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게. 상식 아닐까요? 이자를 9.5%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냐 이거야, 나는. 그 얘기는 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린 이것만 갖고 뭘 할 수가 있다? 2017년에 어떠한 그 두산 인프라코에서 뭔가를 노력을 해서 저거를 돈을 갚고 새로운 차입을 하든지 했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네? 됐어요. 콜 옵션을 행사해서 상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번이 웃겨요. 6번 만약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 채무자 얘네가 채무자가 콜 옵션을 행사 안 하면은 만약에 이제 자기들이 알아봤는데 이게 딴 데서 조달할 수가 없어요. 못 갚아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거 투자자들은 불안하잖아. 채권자들은 그럼 어떡하냐? 반대로 푸시라는 걸 이게 되는 거야.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푸시야. 이거 뭐냐? 이것을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야. 그러니까 콜은 뭐예요?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신한은행이나 아니면 어제 우리은행 했잖아요. 우리은행도 콜이 있어요. 뭐야? 우리은행이 그걸 사겠다는 얘기거든. 콜 옵션이. 근데 만약에 거기에 풋 옵션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투자자가 매도할 수 있는 권리예요. 풋은. 그럼 콜은 매수야. 콜은 매수고 풋은 매도야. 그러니까 풋은 우리가 내놓다는 얘기 아니야. 던져놓는 걸 매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는 풋 옵션을 행사해서 뭐예요?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대상이 누구야? 두산 인프라코아가 아니에요. 은행이야. 이게 갑자기 은행이 왜 튀어나오는 거야? 두산 인프라코아한테 돈 받는 게 아니라 은행한테 돈 받는데 이게 바로 뭐가 들어가요? 은행이 중간에 중개 기능을 수행해서 책임을 지라 이겁니다. 왜? 이거 얘기는 결론은 뭐예요? 두산 인프라코아를 믿는다 안 믿는다? 못 믿는다 이게요. 못 믿으니까 은행을 끼워놓은 거지. 만약에 믿으면은 은행을 안 끼지. 은행은 중개 수수료 먹을 거잖아요. 모든 거는 중개 수수라는 게 있어요.
잘 봐요. 어저께 우리가 삼성증권 가입했지만 걔네가 중개수수료 거기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요. 이 얘기는 뭔지 알아요? 우리가 매수하는 가격이 얹혀져 있어요, 이게. 걔네가 미리 다 사놓고 거기다 가격을 얹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 가격이 높은 거야, 이게. 아, 거기 수수료가 있어요. 걔네 수수료가 있어, 없어요? 걔네가 천사예요? 걔네가 와갖고 수수료도 없이 와갖고서는 도장 받아갖고 득달같이 달려왔다면서, 예? 내가 4시에 퇴근한다니까. 이거 가능하냐, 이거야. 은행은 그 대신, 그럼 생각해. 은행은 뭘 갖고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 상황 뭐, 은행은 뭘 갖고 있을까요? 바로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주식을 담보로 내놔봐, 시장에 내놔봐요. 그럼 확 시장이 풀리면 어떻게 돼? 주가가 폭락을 하고 거기에 온갖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돈 벌는 게 그러니까 먹잇감이 되겠다는 얘기가 자기가 던져내는 위험 발상이에요, 이거냐. 엔터키 쳐보세요. 푸선보다 매도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위로 올려볼까요? 좀 위로 올려볼까요? 이거를 좀 회사가 회사 청산 시 채권자와 동등한 순위로 취급한다.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잘 보세요. 부채를 잘 보면은 재무제표를 기본이라는 거야. 자산 옆에 자본이 있잖아. 아니, 자산 옆에 부채가 있잖아. 근데 부채는 순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부채에는 종업원한테 빚진 것도 있고 정부 당국에 빚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은행한테 빚진 것도 있고 얘도 들어갔는데 문제는 얘는 영구채는 부채가 아니야, 이게. 이상해. 왜 영구채가 부채가 아니야? 분명히 채권이면 부채야 되거든요. 이게 자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신종 자본증권, 즉 하이브리드가 뭐예요? 하이브리드가. 이게 차중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하이브리드잖아. 그래서 얘는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해서 영구채는 어떻게 한다? 채권으로 부채로 포함 안 하고 자본으로 넣어줘. 자본으로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싸움 한바탕 붙었어요. 이게 이것 때문에 이게 이 영구채가 부채냐 자본이냐 어떤 거 같아? 부채여야 돼? 자본인 것 같아. 상처로 보면은 부채 같지. 왜 이자가 꼬박꼬박 나와. 근데 자본의 성격도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만기가 없어.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채와 자본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만기 여부예요. 이자를 꼬박꼬박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만기가 제일 중요해. 만기가 있느냐 없느냐. 생각해봐요. 주식은 어느 주식은 회사가 망하면 망하지 만기가 없어. 하지만 채권은 만기가 있어. 친구들한테 돈 끌 때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까지 갚을게라는 얘기하면 이것은 부채가 돼요. 하지만 친구한테 돈 꾸면서 친구가 너 갚을 때 갚으라면 그것은 자본이 되는 거예요. 안 갚으면 그만이잖아요, 이거요. 만기가 없잖아. 그래서 실제로 부채냐 만기냐는 이자 지급 여부가 아니에요. 만기 여부예요. 머추리티라고 해요. 만기 여부. 근데 계속 우리가 내가 만기에 집중하고 있죠. 근데 만기가 30년 있잖아. 하지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게 이것 때문에 뭐로 편입이 됐다? 자본으로 편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신종 자본증권은 뭐다? 우리가 지금 투자한 거는 상대방 은행에 부채로 잡혀 있지 않아요. 뭐로 잡혀 있다? 그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뭐에 투자했어? 채권에 투자했잖아. 은행이 발행한 채권 투자했지만 그게 걔네 입장에서는 부채로 거기다가 기표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로 부기한다? 뭘 회계 처리해요, 얘네들은? 자본으로 처리해요, 이게. 그럼 보세요. 회사 청산 시에 채권주와 동등한 순위다.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은 종업원과 같은 순위라는 얘기가 되면 안 돼, 이게. 종업원하고, 아니, 생각해봐. 자본이라며. 자본에 편입된다는 얘기는 뭐야? 주주란 얘기거든. 그러면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일반 그 회사 종업원보다 순위가 밀려야 돼. 정부보다 순위가 밀려야 돼. 세금에 대한 채권이 있을 거잖아,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하대. 이게 잘못된 거야. 근데 이런 거를 이런 조건으로 발행을 했어요. 그 당시 두산인프라코어가 이걸 발행했어, 이렇게. 그럼 이걸 왜 발행했냐 이거야. 이걸 왜 발행했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돼. 물론 돈이 필요해서 발행했겠죠. 이자를 총 맞은 것도 아니고 머리예요. 5년 후에 9.5%. 예? 그 다음에 안 사면은 은행에다가 중간에 수수료도 넣어주고 다 이런 악조건을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래? 약속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여러 주변 사람 약속하지 말라고. 약속을 했어. 무슨 약속을 했냐? 이게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엔터 쳐보세요. 엔터 쳐보세요. 엔터. 그럼 뒷장 넘겨봐죠. 예. 엔터 쳐보세요. 예, 이거요. 이거 보세요. 2012년에 영구채의 발행을 했잖아. 두산인프라코와 채무자가 자기네한테 미친 영향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보니까 2012년에 5천억을 발행한 거야, 이게. 5천억. 그 자본이 5천억이 늘었어. 머릿속에 생각해봐. 자산이 있고 부채 있고 자본이 있어. 예? 만약에 이 신종 자본증권이 영구채가 자본 쪽에 증가가 되면은 부채가 감소하든 그거로 다른 빚을 갚든 아니면은 현금이 증가해야 되죠. 그러면은 부채는 그대로인데 봐봐요. 예를 들어서 5천억 발행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산이 1조야. 만약에 자산이 1조고 부채가 1조, 그럼 5천억이야. 자본이 5천억인 회사야. 이해가 돼요? 다시 자산이 우리 차변에 자산이 1조야. 근데 부채가 5천억이고 자본이 5천억인 회사가 있었어. 근데 얘네가 이걸 발행했고 5천억을 추가 발행했어. 5천억 추가 발행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본이라고 했잖아. 그럼 자본이 얼마가 돼요? 1조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부채 5천억은 그대로인데 자본이 1조가 돼버렸으니 자산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조 5천억이 되잖아. 그러면 부채가 그대로인데 자본이 엄청 튀었으니 생각보다 부채가 작아 보이지 않을까요? 바로 그 효과야. 뭐냐면은 약속을 했어요. 옛날에 엄청나게 해서 이 돈을 몇 조를 빌렸냐면은 그게 한 거의 5조 1천억 원을 조달했어요, 얘네가. 지금 두산 보면은 두산이 지금 옛날에 두산이 그 버거킹 갖고 있었어요. 종갓집 갖고 있었어. 종갓집. 그다음에 또 모두 갖고 있었어요. 조금만 해서 다 갖고 있었던 조그만 회사. 말 그대로 무슨 먹는 산업하는 회사였어. 두산 오비맥주 있잖아. 근데 지금 오비맥주 있어요? 없어. 전부 다 매각하고 뭐로 했어요? 전부 다 중공업으로 다 바꿔버렸어. 두산중공업. 뭐예요? 원자력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을 안 한다고 하는 바람에 아주 아장난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중국 건설 경기도 나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산 인프라코도 박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돈이 엄청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방안을 강구한 거예요. 엔터 넘겨보세요. 여기까지 해보세요.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이게 5억 달러예요. 2012년 5억 달러고 5천억 되죠. 엔터 쳐보세요. 그다음에 영구채는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신종 자본주권. 우리는 여기다 투자한 거야. 그럼 상대방 은행은 자본이 증가가 된 거야. 그럼 자본이 증가가 되면 부채가 적어 보이죠. 그럼 부채가 적어 보인다는 건 상당히 건전해 보이지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엔터 쳐보세요. DIC가 발행한 영구채는 현재 자본을 보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거 발행하고 분명히 부채인데 이거 발행하면 자본으로 되니까 자본이 튼튼해져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이자가 매일 나가요. 매년 나가야 돼. 3개월마다 4개월마다. 이거 부채야. 이거 속성은 부채인데 분류만 자본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엔터 쳐보세요. 영구채가 부채 비율을 낮춘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래는 5천억 대 5천억이었잖아. 부채 5천억, 자본 5천억. 5천억 나면 5천억 하면 얼마요? 5천억은 5천억 하면 1 나오지. 1 나오잖아. 그럼 부채 비율은 100%인데 이거 하고 나서는 5천억 나누기 1조가 되잖아.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0점으로 뚝 떨어지죠. 그럼 부채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효과가 있지만 나중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상환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2017년도에. ESC 눌러서 이건 빠져나가시고 우리가 한 게 이거였어요. ESC 한 번 더 눌러줘요. 예. ESC 한 번 더 눌러주고 예.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 가서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봐요. 예. 이거 눌러봐요. 예, 아무거나 이건 눌러봐요. 예. 여기서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 눌러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예, 쇼 마침 예. 쇼 마침 제일 끝에 제일 끝에 됐죠? 이거 닫아버리세요. 이게 우리가 투자한 거야. 그럼 우리가 투자한 거 한번 볼게요. 1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셔야 돼요. 1번 그 클릭해봐. 이게 1번이야. 여러분이 그러면 지금 갖고 온 거기에 1번이라고 표시해 놓으세요. 이게 1번이야. 그러니까 채권 투자 분석 모의 투자용인데 이게 1번이라고 위에다가 표시해 놓으세요. 1번. 이게 1페이지야. 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틀리니까 다시 써 위에다가 확실하게. 내가 빨간색 칠한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넘겨보세요. 아니, 이게 됐고, 그 다음에 닫고, X 표시하시고, 2번 눌러봐, 2번. 2번이 어떤 건지. 2번. 요거 2번이에요, 요게. 요게 2번이야. 요거 2번. 요게 바로 뭐야? 예. 2표 과세 상세조회죠? 네? 됐어요. 닫았고. 그 다음에 3번 누르세요. 3번은 얘야. 잔존별, 조건부, 신용 자본조건 안내가 3번이야. 네. 그 다음에 4번 누르고 4번 누르세요. 상품 설명서 있죠? 상품 위험 등급 어제 설명했죠? 네. 4번. 고위험이라고 했잖아. 네. 닫고 5번. 5번은 연결되는 거예요. 투자자 확인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게 5번이고 6번은 뭐예요? 상품 위험 등급 기준 있죠? 뭐 BBB, 뭐 AAA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예. 닫고. 예. 7번, 7페이지 7번. 핵심 요약 설명서. 예. 제가 7페이지부터 설명할 거예요. 예. 닫고 8번, 8페이지 보세요. 예. 채무 불이행, 뭐 신용위험, 중도상환위험, 뭐 이거 위험 등급 의미와 의미 예. 닫으시고 그다음에 9번. 예. 그다음에 추가 설명서 있죠. 이것도 설명할 거예요. 제가. 예.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부터 볼 거냐? 우리 몇 번부터 본다고 했죠? 6번부터 본다고 그랬죠? 6페이지부터 보세요. 6페이지, 7페이지인가? 이게? 우리 7 네, 핵심 요약 설명서 7번부터 본다고 했어요. 7번. 그럼 요거 하면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예, 약간 좀 화면을 크게 좀 만드세요. 예, 예, 화면 조금 크게. 예, 예, 그렇지. 조금 내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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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부터 잠깐 이제 설명할게요. 이게 읽어봐도 이게 내용이 듣는 것도 있지만 이게 막 용어 자체가 되기 때문에 안 읽고 그냥 다 사인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예. 이 설명서는 보세요. 이 설명서는 금융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뭐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거 보세요. 예, 보면은 이거 이제 설명서가 나왔잖아요. 이거 자료잖아요. 자료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어떤 법률에 기초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법에서 이거 하라고 했을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만들었겠죠? 예, 왜냐면은 이게 하도 금융권에 대해서 우리가 막 저번에 막 민원도 그랬잖아. 금융감독원에다가요. 그러니까 금융소비자 관한 법률이 있어요. 특히 이게 아주 민감해.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 개인적으로 돈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라인 펀드 이런 거 막 들어 나오잖아. 라인 펀드에서 뭐 옵티머스 막 펀드 나왔던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이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다? 금융 소비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당사의 내부 통제 절차. 그러니까 걔네가 그 누구죠? 당사라고 하면 누구야? 삼성증권이죠. 삼성증권에 자기들이 내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와갖고 어저께 음성 녹음하고 다 했잖아요. 그게 내부 통제 절차예요. 사인하고 설명하고 다 그거 했잖아요. 다 그게 내부 통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절차. 이게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됐죠? 이 설명서는 투자 설명서도 있고 상품 설명서 등과는 별도로 판매 회사가 누구야? 판매 회사는 삼성증권이에요. 그다음에 고객님은 우리잖아요.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투자 설명서,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첨가하는 얘기예요. 핵심 요약 설명서 말고 모두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 설명서와 상품 설명서가 있어요. 투자 설명서는 투자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상품에 대한 그 상품에 대한 거 얘기 되겠죠. 이건 요약본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잖아. 예, 그다음 또 내려보세요. 본 상품은 이게 중요한 거야. 본 상품은 일반 예금 상품과는 달리, 그러니까 정기예금과는 달리 원금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금 상품은 그러면은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 1인당 한도가 얼마예요? 5천이잖아요. 각 금융기관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은행에다가 6천만 원을 가입하면은 5천, 그 은행이 망가지면 5천만 원은 받아요. 법에 따라서.
누가? 예금자 보험공사에서 돈을 넣어줘요. 그런데 1천만 원은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이다? 전부 손해볼 수 있어. 그래서 위험한 상품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우리은행이 망할 거냐? 그럼 우리은행이 망한다는 얘기는 KB가 망하고 신한은행이 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흔들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가 흔들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부도난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 이자 지급 못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위험한 상품이고 투자로 인한 손실은 누구한테 있다? 투자자 본인이면 우리한테 있다. 됐잖아요. 이 상품은 이게 중요한 거야. 예금자 보호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 보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씩 한번 해보라고 했잖아. 망하면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돈 책임 안 줘요. 그러니까 바랄 건 뭐예요? 우리은행이 망하지 않게 바라야 되고 신한은행이 망하지 않게 바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약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해. 우리는 어차피 5천만 더 넘게 더 투자되고 있잖아요. 모든 어디에. 그럼 우리는 다 돈 못 받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돈을 다 싸들고 와서 우리가 현금으로 수표가 아니에요. 현금으로 금고에 싸놓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4% 넘어가는데 지금. 그럼 앉아서 4% 까지는 거예요. 만 원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9,600원이 되는 상황에 사는 거야 우리는요 지금 이런 시대에. 그래서 어제 묘 보살이 뭐라고 한 거예요? 인플레가 상승되고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 예? 어?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한 거라고. 인플레가. 그러니까 실제로 만 원을 받아도 알바비 만 원을 받아도 만 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보면 그 상황 꿰뚫고 있는 거야. 그거 보세요.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이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지금 우리가 투자한 것은 뭐다? 신종자본증권이야. 신종자본증권. 채권을 먼저 볼게요. 채권. 그러니까 채권이 있고 채권. 영어로 하면은 본드라고 그래. 그러니까 BOND라고 하죠. BOND라고 해서 본드라고 해요. 원래 거기다 S를 붙여요. S를 붙여요. S를 붙여. 그래서 BOND하고 S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드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우리가 BOND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BOND S를 붙여서 우리가 이것을 사채 이렇게 얘기해요. 사채 얘기하는데 말씀드린 어저께 이 사채 개인 사자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우리가 회사채를 이렇게 얘기 써요. 예?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근데 우리가 채권이 되잖아요. 본드가. 근데 그러니까 정부도 발행해. 그러니까 정부라 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공공기관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공기관 하면은 뭐 인천 공항공사다. 거기도 공공기관이잖아요. 뭐 지역난방공사다. 여기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가스공사다. 이게 공공기관도 발행 가능하고 주식회사는 일반 회사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여러 회사들. 이게 주식회사. 그러니까 채권은 누가 발행할 수 있다? 정부. 대한민국 정부. 그다음에 또 누구도 발행해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다면 누구도 발행할 수 있어요. 인천시도 발행할 수 있죠. 인천시. 근데 생각해봐. 인천시가 채권을 발행했어. 즉 무슨 얘기? 돈을 꾸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디 가서? 그럼 돈은 어떻게 갚아요? 인천시는? 세금으로 갚는 거야. 그러니까 인천시가 채권을 발행해서 무슨 공사하겠다는 얘기는 그 부담이 누구한테 가는 얘기예요? 후세 세대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지. 50조 이번에 추경한다고 하잖아요. 50조 추경한다고. 그러면은 물론 중소사업자 다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50조를 뭐로 조달하냐가 문제예요. 만약 채권으로 발행한다면 50조 채권 발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갚아야 되죠. 누가 갚는 거예요? 후세 세대가 갚는 거예요, 다. 이게 빚덩어리가 계속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빚덩어리가. 그래서 이건 다 빚이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부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 지금 뭐예요? 트럼프가 잡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걔네는 채권을 잘 발행 안 해요. 그런데 이 민주당 바이든이 잡으면 채권 발행 많이 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왜냐면 민주당은 좀 우리 그 뭐예요? 중산층 이하에다가 엄청 돈을 쏟아주고 걔네들은 뭐예요? 윗사람 그 잘 사는 사람을 상대하는 건 아니에요. 공화당. 그런데 나중에 그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정책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분기를 하면은 어디로 들어간다? 부채의 증가, 자산의 증가가 되는 거야. 부채의 증가, 자산의 증가. 즉 뭐예요?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뭐예요?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정부도 대차대조표가 있어요. 정부도 대차대조표가 있어요. 왜 빚이 있잖아. 그러니까 정부도 대차대조표가 있는 거야.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걔네 정부한테 손익계산서는 수익은 세금이죠. 수입은 세금이고 비용은 지금 다 돈 쓰는 공무원 월급 나가는 거 공사하는 비용 다 나가는 거잖아 이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채권 입장은 정부나 공공기관 주식회사 민간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종자본증권 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주로 은행이나 기업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은행이나 기업들이라는 것은 금융기관과 민간기업이에요. 민간기업들.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기업들인데 어떤 기업? 삼성전자는 절대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쁜 거 아는데 아까 봤잖아요. 발행하지 않아.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도 발행하지 않아. 이거 어떤 데서 발행하냐? 두산, 한진. 이게 어떤 특징이에요? 신문에 많이 나와서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고 그다음에 빚만 타고 소문난 회사들이 전부 다. 그래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그 회사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조업들은. 하지만 은행은 달라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은행과 제조업체 차이점이 뭘까요? 은행은 돈 장사야.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은 돈 장사하는 거예요. 돈이 상품이야, 얘네들은. 돈이 상품이에요. 그런데 제조업은 뭐야? 아니잖아. 물건을 만들잖아. 우린 돈 장사하는 회사 아니죠. 우리 재단은 돈 장사하는 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손익계산서가 어떤 구조로 가야 돼? 당연히 제조업 베이스로 가야 돼요, 이게. 문화원도 마찬가지야. 문화원은 소매업이에요, 그냥 이거는요. 소매업이라니까. 우린 돈 장사가 아니잖아요. 네, 돈 장사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뭐다? 은행의 재무제표와 일반 기업의 재무제표가 달라요.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은 네이버에 가갖고 한번 보세요. 하나은행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세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얘네는 손익계산서가 달라.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학습했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돼요? 매출에서 뭘 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비용을 빼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익이 나오는 이 구조잖아요. 일반 기업들은. 근데 얘네들은 어떡하냐? 영업 수익이란 말을 써요. 그다음에 영업 비용은 말을 써요. 영업 비용이라는 말을 써요. 얘네들은 금융기관들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와 계산돼요. 얘네들은 용어도 달라.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장 차이점이 대차 대조표가 달라요. 왜 돈 장사다 보니까 얘는 부채가 엄청 많아. 그럴 수밖에 없지. 예금 받는 모든 게 지금 IBK 앞에 가서 예금하겠다 오시는 분들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돼? 채권자가 되는 거야, 전부 다. 예금하러 가는 사람들은 채권자가 되는 거고 대출 받는 사람들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 IBK 입장에서는 이게요. 그러니까 IBK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창구에 앉아서 봤을 때 예금하는 사람들은 채권자, 그다음에 뭐예요? 저기 대출받는 채무자가 되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 와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그대로 그 자체로. 예? 우리가 지금 이거 샀잖아요. 샀어. 수익이 날 것 같은 거 산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우리가. 우리는 왜 사? 돈 벌려고 산 거고 걔는 돈 필요해서 산 건데 근데 왜 내가 신종자본증권 왜 발행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 아니면 신한이나 하나가. 발행한 이유가요. 옛날에 경기가 어려울 때 발행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계속 콜옵션을 딱 붙여놓은 거라고 해. 경기가 좋아지면 다 사들이겠다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산 거는 만기가 얼마에 1년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년 3개월에 뭘 한다? 실제 만기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1년 3개월 안에 100% 콜을 행사할 거예요. 왜? 이자가 높은 게 계속 나가잖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갖고 싶어.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방법이 없어. 그걸 알고 산 거야. 콜 당할 거야, 우리는. 우리는 콜을 당할 거예요. 우리는 안 팔고 싶은데 팔 수밖에 없어요. 예? 콜을 당하는 거야. 어? 됐어요. 보시죠. 주식처럼 신종자본증권 주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실제 이건 없어요. 만기가 이 신용이 다 있어요. 없거나 내가 그러지 딱 한 번 있었다고 영국에서 발행한 채권이 한번 만기 표시가 없은 적이 있었어요. 매우 길고
실제로 엄청 긴 120년짜리도 있어요. 채권 120년짜리. 예. 채권처럼 매년 일정한 이자나 배당을 주는 등 여기서 이상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채권 얘기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자가 나가야 되거든. 근데 지금 갑자기 배당을 나와. 배당은 주식한테 하는 얘기예요.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배당을 주는 거고 은행에다가 예금 이자를 받는 것은 내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배당을 주는 등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신종자본증권이라 하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신종자본증권이 주식 자본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비록 이자지만 이것을 배당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좀 봐요. 분명히 이자지. 우리가 배당금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제 가입한 그 우리은행에서 배당금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자 받는 거예요. 근데 걔네는 뭐로 편입시켰어? 자본으로 편입시켰어. 그래서 걔네는 이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배당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근데 우리는 뭐로 받아들여? 이자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걔네가 회계처리를 뭐로 한 거야? 이자로 자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 나가잖아 우리한테. 이것을 이자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줘요? 뭐로 생각해? 얘네들은 배당으로 생각해. 그러면은 우리 옛날에 DCT 케이스 배운 거 있지. 기억나요? 되돌려 봐야 돼요.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서 이자 비용은 나타나죠. 손익계산서 보면 영업이익 이익 나타난다고. 손익계산 딱 보면은 영업이익 있잖아요. 영업이익. 밑에 이자 비용이 나가. 그런데 배당금 비용은 손익계산서에서 없어. 그럼 결론은 뭐가 좋아 보여요? 이익이 높아 보여. 이거 얼마나 유리할게요.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왜?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 안 하니. 그러니까 먼저 자본으로 처리하니 부채가 적은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잖아요. 두 번째, 이자 비용으로 자본이니까 이자 비용이 아니니까 손익계산서에서 안 나가. 그럼 어디서 나가냐? 이익 잉여금 처분 명세서라는 데서 별도로 회계 처리가 돼. 그거 기억나죠? 나중에 한번 DCT 케이스 보면 나와요. 그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이거요. 하지만 금리가 높다. 4% 정도 어제 봤잖아요. 그다음에 옆에 거 볼게요. 단기사채. 단기사채는 뭐냐면은 사채는 채권은 안 돼. 단기사채가 있어요, 또. 이건 짧은 기간이겠죠? 근데 CP가 있는데 CP는 뭐냐면 저는 CP를 주로 만들었는데 CP는 이 C가 커머셜이라고 그래요. 커머셜이라고 해서 우리가 커머셜 이게 상업이거든요. 상업 커머셜이 우리가 상업이라고 그래요. 우리 옛날에 도 상업이고 페이퍼예요. P가 페이퍼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기업어음 혹은 상업어음이라고 하는 우리 어음들 많이 봤죠. 어음. 이게 CP야. CP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돈 빌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너는 약정서를 써줄 수 있지만 어음을 발행해서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어음의 발음 뭐다? CP야. 커머셜 페이퍼라고 하고 이게 발음 뭐다? 요거는 보통 270일 미만이에요. 근데 영구채는 엄청 길고 채권은 이 중간이고 여기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만기가 긴 게 뭐예요? 신종 자본증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채권. 그다음에 단기사채는 1년 미만이에요. 이게 만기로 구분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보통 채권은 길면은 30년. 우리가 지금 30년짜리 투자돼서 미국 국채에 지금요. 30년짜리. 그다음에 우리 10년짜리 투자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30년, 10년, 5년, 3년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할 때 이 채권은 3년짜리도 있고 보통 그다음에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30년짜리가 있어요. 채권은. 근데 신종 자본증권은 만기가 기본 50년 이상이 돼요. 그래서 2020년에 발행했는데 만기가 2070년이야. 그리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꼬시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 받으려고 막 꼬시는 거예요. 좋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단기사채는 뭐다? 1년 미만이에요. 근데 왜? 이게 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 달라요. 뭐예요? 단기사채 보면 CP 밑에 있는 거 있죠? CP는 어음형식이라고 보이죠? 별표에. 이자 상당액을 보세요. 이자 상당액을 미리 액면가격에서 차감하여 발행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액면가격보다 낮음. 이게 뭔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지금 CP 설명하는데 이 CP가 우리 회계 처리했던 상당히 많아요. 밖에서는. 예를 들어서 CP를 발행하는 거 CP예요. 어음을 발행일이 언제냐면은 2022년 1월 1일이야. 그다음에 만기가 2021년 270일 할게요. 2022년 9월 30일이면 270일 맞죠? 맞잖아. 270일.
4분의 3이잖아. 그 다음에 금리. 금리는 몇 퍼센트? 5%, 10%라고 그랬어요. 10%. 그 다음에 액면금액은 얼마로 하냐면은 액면금액은 1억이야. 1억이에요. 1억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얼마냐를 계산하는 거야. 그다음 이걸 계산할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자 얼마? 1억 곱하기 맞지? 1억 곱하기 이자 계산 1억 곱하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10%잖아요. 곱하기 271 나누기 360으로 보통 해요. 명확하게 360원. 그럼 요거 4분의 3이죠. 그렇죠? 1억이 10%면 얼마가 되죠?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에 4분의 3은 250만 원씩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 750만 원 되죠. 맞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돈을 이 CP를 상대방한테 주고 돈을 받는데 얼마 받는다? 1억에서 750만 원을 띄고 받는 거야. 1억에서 750만 띄고 받는 거야. 그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요. 내 입장에서 회계 처리해야 돼. 나는 돈을 꾸는 사람이야. 나는 돈을 꾸는 사람이야. 나는 돈을 꾸는 사람이야. 그럼 회계 처리하면 그럼 내가 회계 처리하잖아요. 그럼 이때 현금이 얼마 들어오지? 대변에서 내가 투자하는 사람이잖아. 난 투자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가 CP를 발행했다면은 내가 CP를 주고 어음 주고 나는 뭘 받는 현금을 받았지. 현금 얼마 받는 거야? 캐시 얼마 받는 거예요? 예? 2천, 9천. 750 빼면은 얼마 되죠? 어? 9,250만 원? 맞죠? 9,250 맞죠? 어? 그럼 이자가 얼마야? 이자가 일단 여기다가 어음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어음은 1억이 되는 거죠. 네? 부채가 되는 거죠. 어음. CP라고 해도 되죠. 네, 어음. 그다음에 이자가 얼마야? 네? 750만 원. 근데 우리가 이자는 뭐라고 그랬죠? 이자는 왜 발생한다고? 기간이 경과해야 된다고 발생했잖아요. 근데 기간이 경과하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자로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그렇지. 그때 차금이란 말을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차금을 없애버리는 거야, 계속. 이게 느낌 와요? 이제? 이거 이자로 잡으면 안 되지. 이거 이자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다? 이자라는 건 왜 발생한다? 기간이 경과돼야지 발생하는 걸 계속 그랬잖아. 되셨죠? 예. 예. 됐어요. 예. 끊으셔도 돼요. 예. 됐고요. 예. 그다음에 요거 회계처리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채권자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현금이 얼마 나간 거야? 채권자. 1억이 나간 게 아니죠. 얼마가 나갔어? 채권자 입장에서 캐시가 대비는 얼마 잡혀야 돼요? 9,750 잡혀야 돼. 그렇죠. 대변에. 그럼 차변에 뭐가 되는 거야? 뭐가 잡혀야지? 투자 상품 그냥 아무나 잡으면 되는 거야, 그냥. 만약에 그냥 단기 금융 상품 얼마? 9,750 잡으면 되겠죠. 몇 끝이야. 차금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 그 대신 나중에 이자 기간이 지나면은 그냥 이자 수익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냥 대변에 이자 수익 잡고 그렇죠. 나중에 만기가 되면은 그다음에 현금 들어오는 거잖아. 차변에. 그다음에 원금 회수되는 거잖아. 예,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예, 그다음에 됐죠. 그다음에 중도 환매 시 불이익이 있어. 즉 이게 뭐냐면은 중도 환매 시 불이익은 이게 다 공통이죠. 다 공통이잖아. 그래서 이런 거 설명서 잘 봐야 돼요. 시장 유동성 위험에 따라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있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 위험이라고 돼 있죠. 시장 위험은 뭐냐면은 딱 하나야. 거기다가 금리라고 표시해두면 돼. 금리.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채권을 발행했는데 10%로 발행했어. 근데 지금 말이에요. 금리가 언덕 내려가고 5%야. 나는 이자를 계속 10%로 줘야 돼. 근데 5%로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10%짜리 다 사들여 갖고 어떻게 해요? 갚아버리고 5% 재발행하면 좋잖아. 그런데 그 조건은 콜옵션이 붙어 있는 경우여야 돼. 콜옵션이 붙어 있어야 돼. 근데 그 콜이 우리는 언제 붙어 있는 거야? 내년 1년 3개월 붙어 있지. 근데 만약에 아무 때나 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런 상품이 있을까? 생각해봐요. 아무 때나 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제 샀잖아. 근데 1년 3개월이 아니야. 얘네가 오늘도 콜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 이거 투자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 그 콜의 가치가 엄청 높지 않을까? 만약 그런 콜이 있다면은 너 아무 때나 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바로 아메리칸 콜옵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딱 일정한 기간마다 있는 게 있죠. 그게 유러피안 콜옵션이에요. 실제 그래서 상품이 막 갈리는 거야, 이게요. 그 아메리칸 콜옵션 비싸. 근데 우리가 지금 한 것은 유러피안 콜옵션이야.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래서 아메리칸 콜옵션은 뭐야? 아무 때나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엄청난 리스크에 노출되겠죠. 우린 투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 살고 있겠어요. 우리는 요거 4% 먹을 2.9% 먹으려고 1년 3개월 예상해 놨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 때나 사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요. 어?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되게 싸게 사야 되겠죠. 조건 바로 그 트레이드 관계를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시죠? 넘어가세요. 여기 넘어가고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은 뭐냐? 잠깐 유동성 위험. 잠깐만 아직 안 됐어요. 유동성 위험 있죠 여기. 시장 위험은 뭐다? 이자율에 있는 위험이에요.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 내가 만약에 돈이 없어.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나 채권자가 투자를 했잖아. 내가 돈이 없어. 그럼 내가 팔 때는 어떻게 팔아야 돼요? 시장에 싸게 팔아야 되겠지. 내가 당장 돈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갖고 직원도 월급 줘야 되는데 그거 우리 연구체 산 거 당장 내일 모레 내일 4월 25일 날 팔아야 돼. 그럼 우리는 제값 받고 못 팔아요. 그게 바로 뭐다? 유동성 위험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다는 얘기가 유동성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장 위험 뭐다? 주로 금리 위험이에요. 이자요. 되셨죠? 그다음에 중도 환매 불가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팔고 싶은데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 보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 환매라는 게 뭐다? 중간에 어떻게 된다? 중도에 우리가 중도에 못 파는 가능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내놨거든 팔겠다고? 근데 아무도 안 사겠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야 그냥. 여름에 100만 원짜리 뭐 샀어 오늘. 만약에 신한은행 뭐 샀어 채권을. 근데 팔려고 내놨거든? 근데 이건 잘 팔려. 근데 아무도 안 산대. 그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썩는 거죠 그냥. 그런 리스크가 바로 뭐다? 중도 환매 불가능해요. 이런 리스크를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후딱후딱 넘어가는 거죠. 다 시간 없다고. 네. 발생 가능한 불이익 등 민원 우려로 숙지 필요성 이건 지들이 얘기한 거겠죠.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세요. 채권 투자 시에 다음의 위험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에 나온 거 이자율 위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자예요. 지금 뭐냐 채권 딱 하면은 채권 가격이라는 게 자체가 이자율이에요 그냥. 채권 가격은 뭐예요? 이자율과 반대로 움직인다. 다 보셨잖아. 우리 문제 풀어봤잖아. 그보다 즉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채권 가격은 하락합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영원히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 또. 그리고 벌써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올라가 금리가. 그런데 벌써 시장에선 벌써 맞을 매를 다 맞았어 벌써. 그래서 지금 오늘도 주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미국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 미국에서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도 뭐 주가는 더 올라가. 이게 무슨 얘기? 미리 매를 다 맞아서 폭락을 한 상태예요. 폭락을 한 상태. 그러니까 저게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기본인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가 핵심인 거예요. 왜? 미리 반영됐다면은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미리 반영된 걸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늘 생각할 때는 도식화 시키면 절대 안 돼요. 도식화 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공식 봤잖아요. 엑셀에서는 도식화되어 있잖아요. 엑셀에 따라서. 근데 그게 도식화가 안 돼요. 미리 반영됐다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거야. 됐죠? 채권의 만기가 있잖아요. 중도 매도하고자 할 경우 이자율 상승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야. 만약에 제가 지금 어저께도 샀고 오늘 또 살 거예요. 채권을요.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채권을 사. 그럼 채권을 사. 근데 어떻게 된다? 만약에 내가 중도에 매도하고 싶은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 그럼 나는 하락하면 손해보겠죠. 이거 바로 이자율 위험이에요. 그래서 채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자율 위험인데 여기서 이자율은 앞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요? 앞에 뭐가 생략돼 있지 않을까? 바로 그 시장의 이자율이야. 표면 이자율이 아니야 이게요. 시장 이자율이 위험이에요. 그 앞에 시장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돼. 그다음에 재투자 위험. 재투자는 뭐냐면은 이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자를 받았어. 그 이자를 동일한 금리로 재투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갖다 주는 그 2.9%짜리 수익률에는 이 재투자 수익률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투자 위험은 뭐냐면 내가 이자를 받았잖아. 근데 그 이자를 거기 그만큼 이자를 주는 상품에 투자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행하는 경우야.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금리가 내려갔어. 근데 내가 이자 받았어 벌써? 근데 그 이자 부분을 받아서 재투자하고 싶어. 근데 금리가 내려가서 투자처를 못 찾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자를 내려가는. 그럼 우리한테 제공한 수익이 2.9%가 도달하지 못해. 그 조건은 뭐냐면은 이자를 받았잖아요. 이자 받아갖고 그 이자를 어떻게 한다? 이자 받은 돈을 동일한 금리의 표면금리에다가 투자해서 돈을 받았는 걸 가정하는 것을 만든 거야, 내가. 그런데 금리가 내려갔어. 그럼 어떻게? 투자할 데가 없잖아. 하시면 좋은 건 뭐예요?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좋은 장점도 있죠. 됐어요. 그래서 재투자 위험이라는 것보다 이자를 받았는데 그것을 동일한 금리로 표면금리로 재투자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무슨 얘기죠? 표면금리가 딴 데서 금리가 내려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 이게요. 되셨죠? 그래서 중도에 발생하는 뭐 현금을 매수 수익률 이건 됐어요. 대투자해야 됩니다. 이건 이 얘기지. 그러니까 중도에 발생하는 현금이라는 게 뭐야? 이자에 그냥 이게. 그러니까 중도에 발생하는 현금이 딴 게 뭐야? 이자야 그냥 이자. 근데 이거를 되게 어렵게 설명하죠. 봐봐. 중도에 발생하는 현금하면 고민하지 않을까? 이게 뭘까 이게? 이자잖아. 이자. 이자를 매수 수익률과 동일한 수익률을 재투자해야 되는 건 하는 경우야. 되셨죠? 넘어가면 돼요. 예. 넘어가 보세요. 다음 장. 다음 장 넘어가세요. 8페이지. 예. 요 이해가 돼요, 지금? 이해돼요? 네. 예. 또 올라가 보세요. 그 위험이 여러 가지 위험이 있죠. 첫 번째 위험이 뭐였어요? 이자율 위험. 그러니까 채권 투자에서는 늘 존재하는 게 채권 자체가 이자율이기 때문에 이자율 위험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자가 나오는데 재투자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재투자 위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나 위험을 생각해야 돼요. 그다음에 뭐예요? 채무 불이행 신용. 이건 뭐냐면은 이게 바로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 부도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요. 말이 어렵지.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자 달라고 하는 거야. 이자 안 주고 못 주겠다는 거야. 지금 러시아가 이 상황이잖아요. 러시아가 당면한 위험이 채무 불이행 위험이고 신용 위험이에요. 이게 바로 크레딧 리스크 이게 가장 큰 거야. 이거는 딴 위험을 넘어서는 위험이야. 그냥 배째라 위험, 배째라 위험. 배째라 위험이에요. 배째라. 그러니까 이 배째라면 나가서 다 데모해야 돼요, 우리요. 맨날 데모하잖아요. 그 라인 펀드나 거기. 세상에 10% 주는 이자가 어디 있어요? 퇴직금을 전부 거기다 투자했다는 거 10%에다가. 근데 그거는 본인 위험을 감수하고 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세상 10% 이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 퇴직금을 그렇게 거투자했다는 건 본인 리스크 감수하고 하는 거지. 무슨 위험이다? 이걸 감안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 상대방이. 그래서 보세요.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제대로 계약대로 지불되지 않을 가능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봐봐요. 만약에 우리가 월급을 통장에 넣어줄 때 25일을 넣어준다는 것은 약속이죠. 재단하고. 근데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 불안해지지 않아, 이거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계약대로 지불되지 않은 돈이 통장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쭉 나오죠. 채무 변제 능력을 다각도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건 좀 할게요. 일반적으로 보세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이게 중요한 거야. 정부가 발행하는 대한민국 정부죠. 미국 정부죠.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무위험자산 인식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위험이 없다는 얘기야. 왜? 왜 그럴까요? 이게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무위험이자야. 어? 아니. 이거 지금 이거를 만약에 국내로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만. 해외 생각, 우리나라만 생각해 봐. 아니 만약에 생각해 봐요. 이건 우리나라는 망했지. 만약 우리나라가 아무 때문에 힘들어서 어려움이 망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국채를 발행했어. 이자 5% 주게 했어. 1,000만 원 투자했어, 여러분들이. 근데 생각해 봐요. 정부가 돈만 찍어서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조폐공사 사장 시켜서 그 대신에 뭐야? 물가는 엄청 오르겠지. 물가 오를 거잖아.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돈만 찍으면 돼. 그래서 이자 주죠.
근데 그 당연히 우리나라 돈은 미국 돈과 거래가 안 돼. 그 상황이 바로 미국, 러시아 상황이라는 거예요. 국내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자급자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강한 거야. 이런 나라 인도네시아나 브라질이요. 그래서 우리가 브라질이 지금 엄청 올라서 가격이. 우리 브라질이 우리 이사회에서 한 게 200원대 팔았는데 지금 250원이에요. 그럼 보세요. 몇 퍼센트야? 25%죠. 25%면은 정기예금 금리 2%짜리 몇 년이에요? 12년짜리 놓친 거예요. 나는 분명히 반대했어요. 브라질 국채 채권 유지해야 된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이게 집단 지성이 아닌 집단 무지라고 보면 돼요. 집단 지성이 있고 집단 무지가 있죠. 여러 사람들이 뭐에 좋은 의견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전문가 사람 하는 게 그냥 그러면은 25% 25%에 25%. 그 환율이 200원에서 250원 됐어요, 지금. 지금 더 올라갈 거거든. 만약 300만 원 오르게 되면 50%예요. 그럼 우리 큰 손실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지금 채권 금리가 미국은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근데 우리 금리를 낮을 때 샀어. 그럼 무슨 얘기야? 채권 낮을 때 샀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리가 낮을 때 샀다는 채권을 비싸게 샀다는 얘기야. 그때 사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럼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된 거예요? 폭락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2년 만에 지금 한 15%가 손실이 발생했어요. 가격 손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동영상 찍어서 올리니까 뭐 미국 안 망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다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내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앉아서 손에 눈에 보여서 내가 반대를 했거든, 따로. 이거는 잠깐 녹음 정지시켜주세요. 일시 정지. 하세요. 됐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정부가 발행한 것은 무위험 자산이에요. 왜? 좀 전에 내가 얘기했죠. 무슨 얘기다? 돈 찍어서 주면 돼.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이야. 근데 전 세계에서 무위험 자산은 뭐다? 미국 국채예요. 우리나라에서 무위험 자산은 우리나라 국채인데 전 글로벌로 봤을 때 미국 돈, 달러, 기름 뭐로 사요? 달러로 사잖아. 아니, 우리가 거기 가갖고 우리나라 돈 좀 받아요? 안 받잖아. 러시아 가도 우린 달러 써야 되잖아요. 브라질 가도 달러 써야 되고 일본 가도 달러 쓰면 다 통하죠. 달러는. 그게 바로 기축통화죠. 예. 그래서 이 전 세계 무형 자산은 미국 국채 10년짜리예요. 예, 그랬죠. 그 이외에 발행자의 그 외가 있죠. 그건 기업이를 얘기하겠지. 기업. 은행도 얘기하는 거. 발행자의 신용 상태는 민간 신용평가 기관이 평가한 신용 등급에 의해서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더블 A죠. 봤죠, 어저께. 더블 A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야. 더블 A가 나왔잖아, 분명히. 더블 A가 누가 나왔다? 바로 민간 신용평가기관이 발행한 거야. 근데 이것은 주식에다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뭐에다가 발행한다? 채권에다가 평가하는 거예요. 또 이거 보면 채권은 부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돈이 없는 사람이 채권을 발행했어. 그러면 그 채권이 신용도가 얼마인지 평가해야 돼. 근데 이걸 누가 평가하냐? 우리나라도 신용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 4대, 3대 기관이 있어서 얘네들이 평가하는데 당연히 뭐예요? A 세개가 가장 좋죠. 트리플 A. 그 다음에 더블 A가 좋겠죠. 우리가 투자한 상품은 더블 A야. 그러면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초위험 상품이라고 했죠. 그 이유는 뭐다? 바로 고위험 상품이라고 했죠. 그럼 얘기는 뭐다? 그 신한은행이 망하면 그 돈 못 받으니까 고위험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용등급 보면은 아주 좋아요. 그렇죠. 더블 A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한 거예요. 어저께. 되셨죠? 그래서 채권 투자, 뭐예요? 발행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뭐예요? 발행사가 누구죠? 우리 금융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권 부도 시에는 채권 투자의 원금 전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고위험 상품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중도 상환 위험과 요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여기까지 하시고 정지하시면 되겠어요.